속보입니다. 1993년 광주에서 실종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25년 만에 생존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실종 경위 전반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1993년 따스한 봄날, 결혼을 코앞에 둔 27살의 아름다운 초등학교 여교사가 대낮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고작 5분. 목격자도 있었고 CCTV가 없던 시절이라지만 그 짧은 찰나에 성인 여성이 비명 한 번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방 안에는 아침에 마시다 만 커피잔과 지갑, 신분증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납치일까요? 아니면 살인일까요? 온 국민이 그녀를 걱정하며 애타게 찾았지만 경찰이 25년 만에 찾아낸 진실은 그 어떤 흉악 범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기이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천사 선생님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 얼굴의 비밀. 그녀는 왜 그날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지기를 선택했을까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사라진 교사. 1993년 봄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단에 선지 3년 차인 최은영 선생님은 5학년 2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27살의 은영 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교사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은영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급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같은 학년을 담당하는 박지훈 선생님은 그날 은영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은영 선생님은 그날도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계셨어요. 특별히 걱정되는 일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은영 씨는 교무실에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4시 반경 그녀는 가방을 챙겨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복도에서 마주쳤고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내일 보자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었고 은영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선 은영 씨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학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370번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을 경비원이 목격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핸드백 하나만 들고 계셨고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경 은영 씨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탄 동네 주민 한 명이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원룸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은영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7시 은영 씨의 약혼자 김태현 씨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에 약혼했고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현 씨는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현 씨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남아서 일을 하거나 동료 교사들과 저녁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근처 분식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다시 은영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반, 여전히 불이 꺼진 채였습니다. 태연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은영 씨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4시 반에 학교를 나선 후로는 아무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태연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북구 경찰서 당직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은영 씨의 집 주변을 뒤졌습니다. 원룸 건물의 관리인을 깨워 방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태연 씨의 간곡한 부탁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아침에 정리한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확인해보니 평소 입던 외출복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태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영 씨가 지갑도 없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는 학교에 남겨둔 가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경비원은 교무실 열쇠가 없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연 씨는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혹시 은영 씨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아침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5학년 2반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렸고 교장 선생님은 급히 태연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연 씨는 은영 씨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무실에 있는 은영 씨의 책상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수업 준비 자료와 학생들의 공책이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교장실에서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고 특별히 걱정되는 일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5학년 2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도 평소처럼 웃으며 수업을 진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학생은 선생님이 내일 소풍 가는 이야기를 하며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은영 씨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학교 출발. 오후 4시 40분경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370번 버스 탑승. 오후 5시 10분경 집 근처 버스 정류장 하차.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기사는 은영 씨를 기억했습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타시던 분이라 얼굴이 익었죠? 그날도 평범하게 타셨고 내릴 때도 인사하고 내리셨어요. 버스 기사는 은영 씨가 정류장에서 내린 후 주택가 골목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그 골목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경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관 10여 명이 은영 씨의 집 주변을 사사치 뒤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빈집, 공터, 주차장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은영 씨가 사는 원룸 건물의 다른 주민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젯밤 은영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은영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인근 공원, 하천변, 야산까지 수색대가 투입했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견까지 동원됐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태연 씨는 은영 씨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 동네를 헤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님도 광주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부모님은 새벽 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어디 갔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표정 없이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은영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약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실종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임시 대체교사를 배치했지만 학생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대체교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젊은 여교사가 하교 후 사라졌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은영 씨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자인 태연 씨가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태연 씨는 실종 당일 오후 5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광주 서구에 있는 건설회사였고 동료들의 증언으로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금슬이 좋은 커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은영 씨의 친구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동기들, 교사 임용고시 스터디 멤버들, 학교 동료들이 모두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영 씨는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최근 특별히 걱정하는 일이나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 대학 동기인 이수진 씨만이 조금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은영이가 한 달 전쯤 만났을 때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기분 탓이겠지 했는데 경찰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수진 씨는 한참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이니까 좀 신경 쓰인다고 했죠? 남자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증언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배회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경비원, 인근 상점 주인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후 한 학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학교 앞에서 같은 남자를 여러 번 봤어요. 학부모도 아닌 것 같았는데 자주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키는 보통이었어요. 머리는 짧았고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검은색 점퍼를 자주 입고 있었어요. 몽타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진 몽타주가 학교 주변에 붙여졌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거나 목격하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 바랍니다. 제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거나 오인이었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은영 씨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과 학교 사이 그 짧은 거리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경찰은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몇 달 전 유사한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은영 교사의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지역 신문의 일면에 은영 씨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초등교사 실종 사흘째 단서 없어.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님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딸아 엄마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송 후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터미널에서 비슷한 여자를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차역에서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영 씨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학교는 점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5학년 2반 교실은 특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기다렸지만 빈 교탁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태연 씨는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은영 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비슷한 뒷모습만 보이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은영 씨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은영아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줘.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은 그의 절규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광주의 봄은 그렇게 무겁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의심의 시선. 실종 열흘째 광주 전역에는 은영 씨의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신주, 상점 입구마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은영 27세 실종, 목격자는 연락 바랍니다. 전단지 속 은영 씨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도시의 불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혼자 다니기를 두려워했고 해가 지면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해했습니다. 선생님도 사라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학교에서는 긴급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학부모가 강당에 모였고 모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안전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시간에 교사들이 순찰을 돌고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대낮에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한 학부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은 학교 시간마다 학부모들로 붐볐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은영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는 오후 3시에 태연 씨와 나눈 짧은 통화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지만 실종 이후 어떤 거래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인 강민호 형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렇게 단서가 없는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은 어떤 흔적이라도 남기 마련입니다. 목격자, 물건 혹은 뭔가.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 깨끗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강 형사의 말은 수사팀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은영 씨 주변의 모든 남성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혼자 태연 씨는 이미 알리바이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김태연 씨, 혹시 은영 씨와 최근 다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는요? 결혼 준비하면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요? 전혀요. 저희는 각자 모은 돈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했습니다. 은영 씨의 과거 남자 관계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태연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학 시절에 사귄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졌고 지금은 연락도 없다고 했어요. 강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아십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이가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어서요. 같은 대학 선배였다고만 들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은영 씨가 다녔던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의 친구들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은영 씨보다 2살 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3학년 때 만나 1년 정도 사귀었고 졸업 직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별은 평화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은영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거의 집착에 가까웠죠. 은영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대학 동기인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했나요? 한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은영이가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긴 걸로 알아요. 경찰은 정우진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광주 남구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와 동료 형사가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출판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직원 10여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형사들이 신분증을 보이자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경찰서로 함께 가시려. 정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은영 씨를 아시죠? 네, 압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대학 때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정우진 씨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연락했습니까? 가끔요. 처음에는 연락했었는데 나중에는 안 했습니다. 가끔이 언제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우진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끔 안부 전화했었습니다. 강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작년이면 은영 씨가 약혼 발표한 후잖아요? 네. 약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했다는 겁니까? 정우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은영 씨를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 앞에서 본 적은요? 정우진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목격자가 있는데요. 강 형사가 몽타주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우진 씨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당신 아닙니까? 그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거짓말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정우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번 갔었습니다. 학교 앞에?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말을 걸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이나 갔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3~4번 정도. 언제부터요? 올해 초부터요. 강 형사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정우진 씨, 당신 스토킹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괴롭힌 적 없습니다. 은영 씨가 당신을 봤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봤을 거예요. 3월 24일 수요일, 은영 씨가 실종된 날 어디 있었습니까? 정우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회사에 있었습니다. 몇 시까지요?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까? 네, 동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날은 마감날이라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판사에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으로 정우진 씨는 실종 당일 오후 6시까지 회사에 있었고 그 후 저녁 9시까지 마감 작업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은영 씨가 사라진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알리바이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우진 씨는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은영이를 사랑했어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영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싫었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바보처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강 형사는 정우진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당분간 광주를 떠나지 마세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정우진 씨는 풀려났지만 경찰의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그의 전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행적이 모두 추적됐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정우진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원룸 안은 지저분했습니다. 책과 원고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옷장 안쪽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은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캠퍼스,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진에는 은영 씨만 따로 찍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르게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상자 밑에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은영 씨에 대한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은영이를 봤다. 멀리서만 봤지만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은영이가 웃고 있었다. 다른 남자와 함께. 그 남자가 미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은영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축하해줘야 한다. 그게 사랑이니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나는 너를 놓아주지 못했어. 너는 행복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불편했을 거야. 이제 정말 놓아줄게. 안녕. 날짜는 3월 20일이었습니다. 은영 씨가 실종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일기장을 들고 다시 정우진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놓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정우진 씨는 일기장을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은영이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교 앞에 가는 것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에? 제 생일이었어요. 3월 21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강 형사는 정우진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까?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사는 계속됐지만 정우진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도 확인됐고 공범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가 사는 원룸 건물의 다른 주민들을 재조사했습니다. 건물에는 총 1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3층에 사는 한 남성 주민이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름은 박성민, 35살의 무직자였습니다. 몇 달 전에 이사 왔고 낮에는 주로 집에 있다고 다른 주민들이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2층에 사는 여대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성민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1년 전 회사를 그만둔 후 팩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에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집에서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살고? 박성민 씨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컴퓨터와 게임기, 만화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와 관련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씨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중순이 되자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진전이 없자 다른 사건들이 뉴스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가족과 약혼자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태연 씨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연장해 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님은 광주에 머물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5학년 2반도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선생님, 최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새 담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실종 한 달이 되던 날 학교에서는 은영 씨를 위한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여 그녀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5학년 2반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빨리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들은 은영 씨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는 중얼거리며 은영 씨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광주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은영 씨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강 형사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챕터 3 새로운 증언. 5월이 되었습니다. 실종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은영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고 정기적인 순찰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오전 한 택시기사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박종수 씨였습니다. 뉴스 보고 한참 고민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은영 씨의 사진이 실린 기사였습니다. 이분을 봤습니다. 3월 24일 저녁에요. 강 형사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북구 일대에서요. 저녁 6시 반쯤 됐을 겁니다. 젊은 여자분이 급하게 손을 들어서 택시를 세웠어요. 그분이 최은영 씨가 확실합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 분명해요. 얼굴도 그렇고 키며 체격이 똑같았습니다. 어디까지 태웠습니까? 광주역까지요. 서둘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강 형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후 5시 10분에 집 근처에서 하차한 은영 씨가 1시간 반 후 택시를 타고 광주역으로 갔다는 것입니까? 차 안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가달라고만 하셨죠. 표정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죠. 짐은 들고 있었습니까? 가방 하나 들고 계셨어요. 큰 가방은 아니었고 그냥 핸드백 정도? 광주역에서 내린 후 어디로 가시는지 보셨습니까? 역 안으로 들어가시는 건 봤는데 그 후는 모르겠습니다. 이 증언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은영 씨는 납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택시를 타고 광주역으로 간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광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역무원들에게 은영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3월 24일 저녁에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역무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당일 기차 승차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이름으로 구매된 표는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표를 샀거나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최은영 씨는 스스로 어딘가로 떠난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녀가 왜, 어디로 떠났는가입니다.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은영 씨의 최근 행적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은영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3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님에게 물었지만 그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큰 돈을 찾았을까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연 씨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은 따로 모으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돈을? 경찰은 은영 씨의 친구들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고민이 있었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이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실종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달까. 제가 무슨 고민 있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건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헤어질 때 갑자기 저를 꼭 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진아 고마웠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강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이별 인사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영 씨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약혼자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 그녀가 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을까? 경찰은 은영 씨의 병원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실종 한 달 전, 그녀는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처음에는 말을 꺼리다가 경찰의 공식 요청에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영 씨는 확인차 방문하셨습니다. 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었습니까? 네. 당시 임신 6주 정도였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환자분 혼자만 아셨을 겁니다. 동반자 없이 혼자 오셨거든요. 강 형사는 곧바로 태연 씨를 불렀습니다. 은영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태연 씨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임신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은영이가 임신했다고요? 그의 반응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결혼 앞둔 상황에서 기쁜 소식인데. 태연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태연 씨 실례지만 은영 씨와 결혼 전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태연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약혼하고 나서요. 그게 왜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한 2달 전쯤? 시기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영 씨는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일까? 약혼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 강 형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이가 태연 씨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환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뻐하던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축하한다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후에는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낙태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는 임신을 했지만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망간 거군요. 무언가로부터. 챕터 4 숨겨진 진실. 강 형사는 정우진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혹시 은영 씨와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전, 정우진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또 저를 부르셨네요. 이번엔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정우진 씨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올해 들어 은영 씨를 직접 만난 적 있습니까? 정우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2월 말쯤이었어요. 은영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은영 씨가 먼저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작년부터 제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디서 만났습니까? 광주 남구의 한 카페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정우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이가? 힘들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가 부담스럽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정우진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강 형사가 재촉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를 떠난 것, 상처 준 것에 대해.
그때가 행복했다고, 나와 함께한 시간이 진짜 사랑이었다고? 그게 전부입니까? 정우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어질 때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처럼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 형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관계를 가진 건 아닙니까? 정우진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실대로 말하세요. 네, 그랬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처음부터 왜 숨긴 겁니까? 말하면 저를 의심할 게 뻔했잖아요. 그리고 은영이를 욕보이는 것 같아서. 은영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정우진 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신이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강 형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월 말에 관계를 가졌다면 3월 말 기준으로 임신 4주에서 6주 사이. 시기가 들어맞았습니다. 은영 씨가 임신한 아이는 약혼자 태연 씨의 아이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 정우진 씨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영 씨가 왜 당신을 만나자고 했을까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선택이 맞았는지 아니면 후회하는 건지. 그래서 당신과 관계를 가진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둘 다 취했고 감정에 휩쓸렸고. 강 형사는 전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은영 씨는 결혼을 앞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우진 씨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혼자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도 임신도 모두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강 형사는 태연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은영이가 날 속인 건가요? 다른 남자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죠?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마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떠난 건가요? 저를 속이고? 태연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산부인과와 미혼모 시설에 은영 씨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분이 4월 초에 우리 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강 형사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설 상담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민주라고만 하셨죠.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힘들어하셨어요. 그 후에는요? 며칠 상담하다가 다시는 오지 않으셨어요. 연락처도 가짜였고요. 실마리는 또다시 끊어졌습니다. 은영 씨는 서울에 있었지만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실종석 달째였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님은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태연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은영 씨를 원망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떠났어? 정우진 씨도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영 씨가 떠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출판사도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학교는 은영 씨의 복직을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식으로 후임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5학년 2반 아이들도 이제 새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영이라는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경찰 수사도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강 형사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구나. 그는 은영 씨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건강하게 살고 있길 바랍니다. 파일은 미제 사건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여름은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5세월의 흐름. 1994년이 되었습니다. 은영 씨가 사라진 지 9달이 지났습니다. 광주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학교 앞에 붙어 있던 실종자 전단지들도 비바람에 찢겨 사라졌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님은 순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아버지는 말없이 밭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태연 씨는 광주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산의 친척집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은영 씨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손을 뻗으면 사라졌습니다. 정우진 씨는 광주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예전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매달 은영 씨의 부모님께 익명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강 형사는 가끔 사건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미제로 남은 사건들 중에서도 유독 이 사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 있는 걸까? 아이는 낳았을까? 혼잣말을 하며 파일을 다시 닫았습니다. 1995년, 1996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5학년 2반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최은영 선생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라진 거 기억나?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기억은 그렇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 형사들에게 미제 사건들을 인계하며 은영 씨 사건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 사건만은 꼭 해결해주게. 후배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7년이나 지난 사건을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태연 씨는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연 씨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2001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태연 씨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가끔 은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정우진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3월 24일이 되면 성당에 가서 은영 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70을 넘겼고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딸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우리 은영이는 착한 애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005년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카페와 커뮤니티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 은영 씨의 사건을 올렸고 사람들은 추측을 나눴습니다. 결국 자발적 실종이었던 것 같네요. 임신 때문에. 불쌍한 분이에요.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겠죠. 댓글들이 달렸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실종 17년째였습니다. 은영 씨는 44살이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태연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영 씨를 떠올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조용한 서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영 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다시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옛 동료 교사들과 제자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은영이 못 봤잖아. 우리 딸 어디 있는지 알고 가는 거야? 강 형사도 문상을 왔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오래였지만 은영 씨 부모님과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찾아드리지 못해서. 어머니는 강 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도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아요. 우리 은영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2015년이 되었습니다. 22년이 흘렀습니다. 은영 씨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는 새로운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이제 3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광주를 떠났고 일부는 남아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동창회에서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실종 사건 있었잖아. 기억나? 아, 맞다. 최은영 선생님. 결국 못 찾았지? 응.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대. 짧은 대화 후 그들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챕터 6 우연한 발견. 2018년 가을 25년 만에 사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광주 북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한 명이 우연히 오래된 민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중
1993년 4월에 등록된 한 여성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은주, 당시 나이 27세. 사진을 보는 순간 공무원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오래된 실종 사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최은영 교사 실종 사건. 사진을 비교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북구 경찰서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은주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여성은 1993년 4월부터 북구의 한 빌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경찰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은주라는 분요? 모르는데요. 저희가 이사 온 게 2008년이거든요. 경찰은 박은주의 전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2005년에 전남 여수로 전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수시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현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수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25년 만에 실마리였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형사 2명이 여수의 주택을 찾았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형사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최은영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성이 물었습니다. 박은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명이 최은영 씨 맞습니까? 여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93년 3월 24일 광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은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왜 그렇게 떠나신 겁니까? 은영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임신 때문이었습니까? 네. 약혼자가 있었는데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였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께도 약혼자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이는요? 은영 씨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낳았어요. 1993년 11월에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지금은요? 대학생이에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처음에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힘들었지만 견뎌야 했죠? 은영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광주 근처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북구에 전입신고를 한 겁니까? 네. 멀리서라도 부모님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몇 번 순천까지 갔었어요. 집 앞을 지나가기만 했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연락하는 순간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약혼자에게 미안했고 학교에도 폐를 끼쳤고 은영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채 때문에 용의자가 됐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형사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버님은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은영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딸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은영 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형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은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날 은영 씨는 경찰과 함께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25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치매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은영 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영이. 우리 은영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챕터 7. 뒤늦은 진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실종교사. 뉴스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연 씨는 부산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은영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진 씨도 뉴스를 봤습니다. 서점 TV에서 은영 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은영이. 화면 속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일까? 경찰은 은영 씨를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없었습니다. 자발적 실종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허위 신분으로 주민등록을 한 것에 대한 행정적 문제만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은영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도망쳤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혼자 떠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약혼자에게, 부모님께, 학교에, 학생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은영 씨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도 가정이 있을 테니까요. 사실 그녀는 정우진 씨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연락하지 못한 건 제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후회는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은영 씨는 태연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태연 씨는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회신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영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은영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서점 문을 열고 혹시 그녀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정우진 씨는 여수로 향했습니다. 은영 씨의 집 주소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은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25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오빠? 은영아. 은영 씨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내 아이야? 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우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아버지였구나.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어떤 아이야? 은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고 똑똑해요.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름은? 박준서예요. 정우진 씨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준서, 내 아들, 만나고 싶으세요? 정우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너 혼자 잘 키웠잖아. 하지만 괜찮아. 멀리서라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5년의 세월에 대해, 후회와 그리움에 대해.
해가 지고 정우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오빠도. 은영아 행복해? 이제라도 행복해야 해. 정우진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은영 씨는 옛 학교를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교정이었습니다.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운동장도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5학년 2반이었던 교실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년 교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교실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수업 시간의 기억들.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당시 동료였던 분이 지금은 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이해합니다. 힘드셨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시 학생들 중 일부는 교장 선생님과 연락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들 놀랄 겁니다. 만나고 싶네요. 그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전날 작은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5학년 2반 학생들 중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그들은 은영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많이 컸구나.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사라진 날의 기억, 그 후의 이야기들. 선생님 때문에 교사가 되었어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은영 씨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상처만 준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챕터 8. 용서와 화해. 2019년 봄, 은영 씨는 여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식어갔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준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일,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고마워요. 준서의 말에 은영 씨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내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생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은영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우진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3월 어느 날 준서는 광주의 작은 서점을 찾았습니다. 정우진 씨는 손님인 줄 알고 인사했다가 청년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너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서입니다. 정우진 씨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점 안쪽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우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어.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하지만 준서야, 너를 키운 건 내 어머니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정우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진 씨는 준서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은영 씨와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에 대해 알아가며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정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가끔 찾아와도 되겠니? 물론이죠. 자주 오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5월, 은영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다시 만나고 반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은영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사랑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옛 동료 교사들, 제자들, 그리고 태연 씨도 왔습니다. 태연 씨는 멀리서 은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은영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연 씨도 묵례로 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은영 씨는 부모님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옛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책들, 오래된 사진들.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영 씨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딸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993년 4월 5일. 은영이가 어디 있을까? 오늘도 찾아봤지만 소식이 없다. 우리 은영이 건강하게만 있어라. 1995년 3월 24일. 은영이 실종 2년째. 생일이었는데. 딸아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렸어. 언제 오니?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 됐다. 이번 천년에는 은영이를 볼 수 있을까? 2010년 8월 15일. 영감이 떠났다. 은영이를 못 보고 가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은영아, 엄마라도 너를 꼭 다시 보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은영이가 돌아왔다. 우리 은영이가 돌아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은영 씨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렇게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은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오마. 강 형사는 정년 퇴직한 지 오래였지만 은영 씨의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는 은영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찾아서 기쁩니다.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은영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진 씨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준서가 찾아왔고 가끔 은영 씨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태연 씨는 부산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은영 씨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은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날들이었습니다. 25년간의 도피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서점에서 은영 씨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책 읽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큰 힘이 됐어요. 은영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1993년 봄, 은영 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세상도 그리고 은영 씨 자신도.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용서의 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현재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최은영, 오늘도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여수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은영 씨는 미소 짓습니다.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1993년 광주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선택과 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최은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두려움에 떠났고 2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고 그녀 자신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처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길 바랍니다.